안녕하십니까. 김광수 소장입니다. 10월 세 번째 동영상 촬영을 시작하겠습니다. 10월 세 번째 동영상 주제는 세계 상품 교육 둔화와 장기 침체 위험입니다. 이건 이제 지금 이 주제를 통해 이 동영상을 통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세계 경제가 지금 장기 침체에 빠져 있지 않느냐라는 또 다른 이제 근거를 이렇게 설명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 주제는 이미 이제 최근에 그 연구소에서 발표한 경제 시평의 경제 단신에서도 설명을 한 바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조금 동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지금 이제 처음 도표를 보시면 이건 이제 WTO가 발표한 세계 교역액하고 IMF의 실질 GDP 증가율을 1980년부터 2014년까지 이렇게 쭉 나타낸 도표입니다. 이 도표를 보시면 이렇게 이 파란색이 이제 교역액 증가율입니다. 교역액이라고 하면 수출과 수입을 합한, 특히 상품 수출과 수입을 합한 교역액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파란색은 그 수출과 수입을 합한 세계 상품 교역액 증가율을 나타나고, 그 다음에 초록색 선은 세계 실질 GDP 성장률을 이렇게 나타냅니다. 이 이제 그 도표를 보시면 1980년대 초 이제 대강 시기를 보면은 1981년부터 83년까지, 그 다음에 1985년, 1991년, 1993년, 1998년, 2001년, 2009년, 그 다음에 2012년 이후 이 시기에 교역 증가율이 경제 성장률을 다 밑돌고 있습니다. 이 시기들에.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렸던 그 시기에 그 경제 성장률보다도 교역 증가율이 밑돌고 있는데, 이 시기들 연도를 얼핏 이렇게 들어보신 바는 어떻습니까? 예의 없이 이 시기들이 다 경제가 안 좋은 때였죠. 그러니까 경제가 안 좋은 때에 경제 성장률보다도 교역액이 밑도는 그런 특징들을 보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걸로 유추해 보면 2012년부터도 성장률보다도 교역액이 지금 밑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12년부터. 그럼 2012년부터 과거 이렇게 30년 동안의 그 추이 성장률과 교역액 증가율 추이를 비교해 본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해볼 때 2012년부터 세계 경제도 지금 안 좋은 상태, 말하자면 침체가 계속되고 있다라는 그런 증거 내지는 근거가 아니냐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거죠. 2012년부터가. 그것이 이제 다른 보통 때는 대학의 1년 단위인데 단년도로 끝났는데 2012년부터는 12년, 13년, 14년, 올해도 2015년 올해도 거의 확실하게 교육이 성장률을 밑돌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4년 연속 지금 세계 경제가 침체를 이렇게 보이고 있다라는 것이 되죠. 근데 이건 그 80년 이후에 가장 긴 그런 기간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로 봤을 때 세계 경제가 이전에는 그냥 단년도 1년 정도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교역 증가율이 성장률을 웃도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는데 2012년부터는 계속 지금 밑돌고 있으니까 이건 세계 경제가 2012년부터 이른바 장기 침체에 빠졌다라는 그런 신호 아니냐라고 볼 수 있다라는 거죠.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그 교역액이 이제 앞에는 실질 성장률이었습니다만은 명목 성장률을 하면은 이 초록색 선이 실질 성장률보다도 약간씩 더 위로 올라가죠. 아무래도 명목 성장률이 실질 성장률보다 더 수치가 높기 때문에 명목 성장률을 썼으면 좋았을 건데 왜 여기서 실질 성장률을 썼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 이제 교역액이 성장률하고 이렇게 비교를 했을 때 이 성장률을 밑돈 시기를 보면 방금 쭉 말씀드렸던 것처럼 2012년부터 계속되고 있고, 2009년은 어떤 때였습니까?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한 때였죠. 2001년은 IT 버블 붕괴가 발생했고 9.11 테러가 일어났던 때였죠.
그다음에 1998년은 다들 아시는 것처럼 동아시아 외환위기라든지 이머징 마켓, 이른바 이머징 마켓의 외환위기가 일어났죠. 러시아 루브라 지불 그 정지도 이렇게 발생을 했고, 그다음에 93년은 어떤 때입니까? 이른바 이제 독일 통일하고 구소련이 붕괴 동안한 직후의 혼란기, 그다음에 중남미, 그다음에 멕시코라든지 이런 때 외환위기가 발생한 그런 때죠. 그다음에 91년은 또 어떤 때입니까? 이른바 일본발 거품이 붕괴되고 걸프 전쟁이 일어나서 미국 경제나 세계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으로 떨어진 때죠. 그다음에 1985년은 어떤 때입니까? 다들 아시는 플라자 합의가 일어나서 이른바 이제 환율 충격으로 세계 경제가 잠시 이렇게 주춤했던 때죠. 그다음에 1980년부터 83년까지는 이른바 2차 오일식 쇼크가 일어났던 그런 시기죠. 그러니까 2009년, 1980년부터 2009년까지 이른바 교육객 증가율이 성장률을 밑돌았던 그 시기는 대점 그 예외 없이 모두가 다 경제적으로 안 좋았던 때죠. 이렇게 안 좋았던 때입니다. 2012년부터 앞에서 보셨던 것처럼 2012년부터도 역시 교육 증가율이 성장률을 밑돌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2012년부터 세계 경제가 지금 안 좋은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저성장이라는 거죠. 예컨대 이제 그 나라별로 주요 경제권별로 보면은, 근데 미국 그 경우 미국의 교역에 가고 GDP 증가율을 보면 마찬가지로 역시 거의 앞에서 나타났던 것 비슷한 양상을 나타냅니다만 80년대 초, 그다음에 85년 플라자 합의 때, 그다음에 91년, 그다음에 이제 2001년 IT 버블, 약간 밑돌았으니까 98년 위기 때, 그다음에 2009년 금융위기 때, 2012년 이후 이렇게 돼 있죠. 미국도 그 세계 교역 앞에서 보셨던 이것과 똑같은 그런 이렇게 형태를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미국이 이제 그 세계 경제의 한 뭐 25%에서 최근에 한 20% 정도까지 됐나요? 뭐 이런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의 그 이게 경기가 비록 회복세를 지속을 하고 있지만 그 뭐라 할까요? 그 2008년 9년 글로벌 금융 위기로부터 회복하는 회복력이 아직 낮고 약하고 성장률도 2% 선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고, 그러니까 물론 꾸준히 안정적으로 이렇게 그 2% 정도의 성장은 지속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전에 경기 회복 국면들에 비하면 성장률이 좀 낮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저성장 회복을 지속하고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그 옆에 도표는 미국의 상품 교육 의존도를 나타내는데, 상품 교육 의존도라는 건 이제 어떻게 계산하냐면은 미국의 상품의 수출과 수입을 합한 걸 미국의 명목 GDP로 나눈 겁니다. 그러니까 명목 GDP 대비로 비교한 상품 수출액과 수입액의 합산치 비율이죠. 이런 걸 보시면은 보신 것처럼 미국의 상품 교육 의존도는 80년대에는 한 13% 정도에다가 꾸준히 이렇게 등락을 하지만 꾸준히 증가하다가 2012년부터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2012년부터 미국의 상품 그 교육 의존도가 감소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2010년에는 상품 교육 의존도가 거의 25% 정도까지 올랐다가 지금 한 23% 이런 정도로 약간 떨어진 상태죠. 상품 교육 의존도가 떨어진 것은 두 가지가 있죠. 분모는 명목 GDP고 분자는 수출 더하기 수입이고, 그러니까 이게 떨어지는 것은 수출 더하기 수입이 줄든지 명목 GDP가 상대적으로 더 커지든지 뭐 이 둘 중에 하나겠죠. 상품 의존도가 상품 교육 의존도가 떨어진 원인은 특히 2012년 이후에 완만하게 이렇게 꾸준히 증가해 오다가 2012년 후에 이렇게 떨어진 그 원인은 역시 미국 경제가 침체하고, 그다음에 미국 이제 침체라기보다는 미국의 수출과 수입이 조금 이렇게 위축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미국의 명목 GDP 증가에 비해서 수출이나 수입의 증가가 더 상대적으로 작기 때문에, 또는 오히려
증가보다는 오히려 감소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상품 교육 의존도가 지금 2012년부터 떨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거죠. 이것이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뭐 그 직접적인 관계를 말씀드리기는 조금 이렇게 복잡해지지만 9월에 FRB가 금리 인상을 연기했죠. 금리 인상을 하지 않았죠. 상당수가 금리 인상을 할 걸로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금리 인상을 하지 않았죠. 하지 않은 이유 중에 하나도 이런 데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FRB가 여러 이제 경제 지표들을 분석하는데 이런 것들도 FRB가 금리 인상 시기를 결정하는데 암암리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겁니다. 대외 미국 경제는 이른바 2% 전후 수준의 이렇게 안정적인 성장세를 꾸준히 하고 있지만은 미국을 둘러싼 대외 경제 환경이 조금 안 좋아져서 수출하고 수입이 이렇게 둔화되거나 감소하고 있다. 그래서 대외 여건이 안 좋아서 지금 금리 인상을 하기에는 조금 이렇게 부담스럽다. 뭐 이런 생각을 했을 수 있다라는 거죠. 이런 것들도. 그다음에 이제 중국의 경우를 보시면 중국의 경우는 좀 이렇게 교역계하고 GDP 증가율 움직임이 좀 이렇게 변동이 좀 심하죠. 근데 어쨌든 간에 중국의 경우를 보시면 2012년과 그다음에 2009년 그다음에 이게 2001년 그다음에 외환위기 90년대 98년 뭐 이 무렵 부분입니다. 90년대 통계는 약간 뭐 신뢰성이 좀 떨어지고 물론 2000년 이후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떨어지고 그다음에 이때는 아직까지 중국 경제가 이렇게 크게 뭔가 고성장을 하고는 있었지만 이렇게 중국 경제가 세계 경제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그런 상황은 아니었고 2000년대 들어와서 중국 경제가 세계 경제에 이제 큰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죠. 주도적인 역할도 하고 세계 경제의 중심으로 자리를 잡아가죠. 또 특히 2001년 WTO 가입을 한 이후에 중국 경제의 급성장이 세계 이른바 2000년대 중반에 거품 호황 경제를 유발하는 원인이 되기도 하고 그렇죠. 어쨌든 간에 중국의 경우를 보시면 2012년부터 경제 성장률보다도 이건 명목 성장률입니다. 교역 증가율이 밑돌고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때도 중국 경제가 이제 90년대 후반 같은 경우도 중국이 이제 한국 외환위기 겪을 때도 중국도 그때 상당한 조금 이렇게 위기를 겪었었거든요. 요때도 성장률에 비해서 교육 증가율이 크게 이렇게 감소를 한 모습을 보였죠. 그러니까 중국 경제도 2012년부터 그게 이제 뭐 양적 성장에서 질적 성장으로 구조 전환에 의한 것이건 아니면은 뭐 부패와의 전쟁에서 이렇게 조금 그 구조 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발생하는 것이건 아니면 이제 고성장에서 중성장으로 이행해가는 뭐 그런 이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현상이건 어쨌든 간에 중국 경제도 2012년부터 빠른 속도로 줄어드는 속도가 굉장히 가파르죠. 앞에 보신 것처럼 미국은 그렇게 뭐 급격한 그런 모습은 아닌데 중국은 가파르죠. 그러니까 중국 경제가 상대적으로 빠르게 지금 둔화되고 있다라는 걸 시사를 하고 있죠. 그다음에 중국의 상품 교육 의존도 추이를 보시면 1980년에는 뭐 그때 이제 개혁 개방을 시작한 때니까 이른바 이제 명목 GDP 대비 수출과 수입을 합한 금액의 비율이 10%를 약간 넘는 정도였다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그냥 빠르게 증가해가지고 90년대 중반에는 40%까지 달했다가 그 95년에서 2000년 2001년 요 무렵 사이에 이렇게 정체를 하죠. 그러니까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 기간에. 그러니까 이 기간 동안에 중국 경제가 침체를 겪었다라는 거죠. 이 기간도 뭐 또 이렇게 동아시아 외환위기, 중국도 그때 외환위기 겪고 부실 문제가 발생해서 이른바 광동 투자신탁회사가 파산한다든지 하는 그런 문제들이 표출됐던 때죠. 이때 이제 정체했다가 2000년에 들어와가지고 그냥
이제 WTO에 가입하면서 이른바 수출 위주의 양적 성장 본격화되는 그런, 그래서 10%가 넘는 고성장을 구가하는 그런 시기죠. 그래서 중국의 그 상품 계획 의존도가 이때 불과 한 5, 6년 사이에 60%를 훌쩍 넘어갑니다. 40% 밑에서 한 30% 정도에서 60%로 2배 가까이 훅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중국 경제가 2000년 이후에 수출을 중심으로 한 양적인 고성장을 해왔는가 하는 걸 이걸로서 이렇게 확인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근데 이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2009년 위기 발생한 후부터 이제 중국의 교육 의존도가 이렇게 가파르게 떨어지고 있죠. 가파르게 떨어지고 있는 게 중국의 명목 GDP 대비 수출 플러스 수입의 비중이 이렇게 떨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중국의 수출과 수입이 더 이상 2000년 요 무렵처럼 이렇게 가파르게 늘어나지 않는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현재 중국의 그 경제 규모나 경제력에 비했을 때 수출과 수입의 증가에는 이제 현재 상태에서는 한계에 부딪혔다라는 걸 이제 시사를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수출 통해서 양적인 고성장을 해왔던 것이 한계에 부딪혔다. 뭘 말합니까? 중국 경제가 이제 성장률이 둔화된 수밖에 없다라는 걸 말하죠. 그리고 그것이 이제 상품 교육 의존도 하락으로 이렇게 주르륵 해가지고 지금 상품 교육 의존도가 지금 2014년에는 40% 정도까지 쭉 떨어져 있죠. 이걸 달리 또 이렇게 해석을 하면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에 이제 세계 각국이 특히 G20 회의에서 중국에게 요구를 한 게 있었죠. 뭐였습니까? 더 이상 중국이 수출 위주의 양적 성장으로는 이렇게 버틸 수 유지할 수 없다. 그걸 다 미국이나 유럽이나 일본이나 뭐 이런 선진 국가들이 그걸 다 받아줄 수가 없다. 한계에 부딪혔다. 그러니 이제는 중국이 경제 규모도 커졌고 하니까 양적인 수출 위주 성장에서 내수 소비 위주, 내수 투자 위주 내지는 소비 위주의 질적 성장으로 전환해라. 그래서 중국이 이제 2009년부터 이제 이른바 내수 위주의 성장으로 전환하는 그런 정책들을 취하죠.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중국이 지금 빠르게 내수 위주의 성장으로 구조적인 변환을 해가고 있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죠. 수출이나 수입의 증가율이 둔화돼서 발생한 부분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중국 정부가 2008년 이후에 경제 정책 면에서 그동안의 수출 위주의 양적 성장에서 내수 소비 위주의 질적 성장으로 전환하는 정책들을 강화하고 있기 때문에 발생한 현상이라고도 할 수 있죠. 그렇게 보면은 중국의 상품 교육 의존도가 이렇게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겁니다. 하여튼 그 과정에서 이제 중국 경제가 좀 양적인 고성장 막 10%가 넘는 성장률을 기록하던 그런 때에서 이제 7% 밑으로 떨어지는 이른바 중성장으로 빠르게 이렇게 지금 옮겨가고 있는 2012년부터 그 속도가 이제 시장에 빠르게 옮겨가고 있는 과정에 있다라고 이렇게 보여진다라는 거죠. 되게 중국같이 이렇게 규모가 큰 어마어마한 큰 게 이제 벌써 10조 달러니까 명목 GDP 규모가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큰 경제 규모를 자랑하는 그 경제가 뭐 10%, 7% 지속할 수 없습니다. 그 성장률이 이렇게 빠르게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뭡니까? 성장률 곡선이 이런 거 있죠. S자 곡선. 지금 이제 S자 곡선의 꼭대기점에 이제 부딪혀 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중국 경제 성장률이 7%도 유지하기 힘듭니다. 5%로 이렇게 빠른 속도로 떨어질 거고, 5%도 계속 경제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5% 성장률을 유지하기 힘들면 3%대로 떨어질 거고, 그런 과정을 거쳐가게 될 겁니다. 성장률이 떨어진다라는 그 자체가 중국 경제가 나빠지느냐라는 걸 반드시 그런 걸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제 성장률이 둔화되는 과정에서 중국 경제가 내용 면에서 건전하고 질적인 면에서
괜찮은 성장률을 유지하느냐가 문제이지 양적으로 성장률이 높다 낮다로 그래서 그걸로서 중국 경제가 좋다 나쁘다라고 판단하거나 평가하기에는 이제 그런 시기는 끝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예. 여튼 뭐 중국 경제 상황을 이런 이제 그 교역하고 GDP 증가율로서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일본의 경우를 보시면 이게 역시 마찬가지로 일본의 경우에는 이게 교역하고 이게 이제 명목 GDP인데 거의 명목 GDP 성장률이 뭡니까 이게 지금 90년대 이게 이제 1980년대고 1990년대 돌아서는 거의 그냥 바닥을 기고 있죠. 1%도 안 되는 그런 저성장이 지속되고 있죠. 저성장 지속하고 있는데 1990년대 부터 이렇게 그 보시면은 이게 1995년 그러니까 이제 그 거품이 붕괴되고 난 후에 일본 경제가 이제 침체를 겪습니다. 이 90년대 이제 거품 붕괴되고 이게 95년 동아시아 외환위기 때죠. 외환위기고 이게 2001년이 IT 버블 붕괴고 2008년, 9년, 그다음에 2012년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일본 경제도 2012년부터 역시 침체를 지속하고 지금 아베노믹스를 뭐 한다 만다 어쩐다 이렇게 하고 있다 뭐 어쩐다 하고 있지만 이 지표로 봤을 때는 일본 경제도 지금 침체가 지속되고 있다. 아베노믹스 효과가 없다라는 걸 알 수 있다. 일본의 상품 교육 의존도를 보시면 이 1980년에는 25%였던 것이 이제 85년 플라자 합의를 계기로 이른바 이제 N거죠. 플라자 합의를 계기로 해서 교육 의존도가 15%로 쭉 떨어졌다가 90년대에 돌아서 다시 이렇게 가파르게 증가합니다. 그래서 2007년 글로벌 금융 위기 전에는 33%까지 오릅니다. 그러다가 축 떨어졌다가 다시 가파르게 지금 올라가고 있죠. 그러니까 일본 경제가 지금은 이제 2000년대에 들어와서 이른바 그 거품이 붕괴되고 이른바 장기 침체, 저성장이 계속하면서 일본 경제가 점점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수출에 의존하는 그런 경제 구조로 바뀌어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GDP 대비 수출과 수입의 비중이 이렇게 빠르게 커지고 있으니까 수출에 의존하는 경제가 되어가고 있는데 수출에 의존하는 경제가 되어가고 있다는 것이 일본 경제에 있어서 어떤 것을 의미하고 있느냐라는 거죠. 일본 경제가 2000년 이후에 점점 이제 자기 저성장을 이렇게 지속하면서 돌파구를 찾지 못하니까 그걸 자꾸 이제 수출 증대를 통해서 찾으려고 하고 있다라는 걸 지금 시사를 하고 있죠. 수출 증대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일본 기업들의 경쟁력이 월등히 향상되거나 높아지거나 기술 혁신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아니면은 만약에 경쟁력이 이렇게 월등하게 높아지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그럴 때 그때는 수출을 늘리는 방법은 뭐가 있겠습니까? 딱 하나밖에 없죠. 뭡니까? 환율이죠. 엔화 약세 유도죠. 2000년 들어와가지고 고이즈미 개혁할 때부터 엔화 약세 유도가 이미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엔화가 90년대 중후반에는 달러당 70엔대까지 툭 들어서 초엔고 현상이 일어났었죠. 그것이 이제 2000년으로 들어오면서 엔화 약세 유도를 통해서 수출로 돌파구를 찾으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일본 기업들의 경쟁력을 통해서 경쟁력 향상을 통해서 일본 경제의 성장을 동력을 확보하려고 한 게 아니고 그게 한계 부딪히니까 엔화 약세 유도를 통해서 수출력을 늘려가지고 경제를 좀 이렇게 성장률을 높여보려고 하는 그런 정책들을 취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결과적으로는 그 일본 경제 성장률 저성장을 회복시키는데 기여를 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상품 교육 의존도는 분명히 이렇게 높아지고 있어요. 높아지고 있는데 성장률은 여전히 저성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성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역으로 말하면은 일본이 가난해지고 있다라는 거죠. 왜냐면 엔화 환율이 달러당 80엔 하면 70엔 하면 엔화 가치가 그만큼
있다라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이 120엔, 130엔 해버리면 어떻습니까? 엔화 가치가 뚝 떨어져 버렸다라는 거야. 다른 말로 하면 일본이 가난해졌다라는 거하고 같습니다. 실제로 그런 느낌이 들죠. 그러니까 환율을 통해서 억지로 뭔가 기업의 그 수출 가격 경쟁력을 높여주려고 하는 정책들은 자칫하면은 나라 전체를 가난하게 만들어 버릴 수 있는 위험이 있다라는 겁니다. 봐보십시오. 신흥경제국 대표적인 브라질이라든지 예전에 한국이라든지 뭐 인도네시아라든지 뭐 이런 나라들 봐보세요. 인디아라든지 봐보세요. 환율이 어떤 때 뜁니까? 경쟁력이 없고 나라가 위험할 때, 가난해질 때 뛰죠. 그러니까 환율이 뛴다라는 것은 나라가 가난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율을 올리는 정책을 하는 건 나라를 가난하게 만드는 위험한 정책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독일 봐보세요. 독일도 이렇게 비슷합니다만 다만 독일은 미국이나 일본이나 중국하고 달리 그 교육 증가율이 경제 성장률하고 비슷합니다. 밑돌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건 뭘 말하면 독일 경제가 상대적으로 비록 성장률이 한 1%대 정도의 수로 낮은 상태이긴 하지만 그러나 교육 증가율하고 비교를 해보면 그렇게 지금 나쁜 상태가 아니라라는 거죠. 독일의 이제 그 상품 교육 의존도를 보면 독일은 상당히 높습니다. 근데 이제 95년에 한 40% 정도였던 것이 2000 지금 10년 무렵에는 거의 한 70%를 넘어서 지금 왔죠. 그러니까 70%를 넘고 있죠. 그러니까 독일의 경우에는 그 상품 교육 의존도가 독일하고 일본은 비교하면 비슷하잖아요. 개념상, 느낌상으로 어떤 기술력이라든지 경제력이라든지 어떤 그 선진도라든지 이런 걸 보면은 독일하고 일본은 비슷한데 일본의 상품 교육 의존도는 기껏 해봐야 지금 30%를 약간 넘는데 독일은 70%를 넘고 있다. 이건 뭘 말하냐면은 독일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그 수출입에 의존하는 의존도가 높다라는 걸 의미를 하죠. 그건 뭘 말하냐면 독일 경제 특징 때문에 그렇습니다. 독일은 인구가 한 7천만이죠. 동서도 이렇게 통일해가지고 합친 대로 7천만이고 그래서 이제 시장 규모는 뭐 7천만 정도에 해당하는 것이지만 독일은 어디가 있습니까? 유럽연합에 있죠. 그러니까 유럽연합 내지는 유로권이죠. 유로권의 맹주죠. 그러니까 독일이 상대로 하는 시장은 독일 경제 자체가 아니라 사실은 유럽연합이라고 봐야 된다. 그래서 유럽연합, 프랑스라든지 뭐 이탈리아라든지 스페인이라든지 영국이라든지 이런 데하고 교역이 굉장히 많다 이거예요. 역내 교역이. 그래서 이렇게 상품 교육 의존도가 독일이 높습니다. 독일이 어떤 그 경쟁력이 낮거나 독일이 인위적으로 환율을 어떻게 막 띄우거나 해서 그래서 이렇게 가난해지고 막 이런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교육 의존도가 높은 게 아니고 독일 경제가 놓여 있는 그 경제적 재정학적 위치가 다르기 때문에 일본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본은 인구가 1억 2천만이지만은 일본 경제 하나만을 가지고 있고 외부에 수출을 하는 그런 경제 구조죠. 반면에 독일은 유럽연합이라는 이른바 이제 미국 경제와 거의 비슷한 규모를 갖는 유럽연합이라는 경제권의 맹주죠. 그걸 시장으로 하고 있는 경제죠. 그래서 교육 의존도가 높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나쁘다라고 할 수는 없다. 독일 경제의 특징이죠. 그 한국 경제는 어떠냐? 한국 경제도 역시 이렇게 쭉 예를 들어서 이제 90년대 이제 거품 붕괴 후에 이렇게 또 걸프 전쟁이라든지 이런 거, 그다음에 이제 구소련 붕괴하고 독일 뭐 이렇게 하고 어수선할 때 한국 경제도 이제 이렇게 휘청했고 한번. 그다음에 90년대 말 한국 외환위기 IMF 사태 겪었죠. 2001년 IT 버블 발생했죠. 그다음에 2008년 9년 글로벌 금융위기 있었죠. 그다음에 2012년 이후에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입니다. 그래서 한국도 역시 그 지금 2012년부터 경제가 계속 지금 이제 안 좋아지고 있다. 근데 상품 교육 의존도를 보면 60% 정도를 2080년대는 60% 정도에서 90년대에는 이제 40%까지 떨어졌다가 2000년대 전반까지 다시 60%로 올라왔다가 금융위기 이후에 쭉
거의 90%까지 올랐다가 다시 지금 80% 정도로 이렇게 떨어지고 있죠. 2008년 이후에 이렇게 교육 운동가 축 높아진 것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약간 복합적인 면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의 자동차하고 뭐 스마트폰과 같은 이른바 이런 IT나 자동차 산업이 경쟁력이 조금 더 이렇게 증가하면서 수출이 많이 늘어났다라는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물론 최근에는 그게 다시 지금 이제 휘청거리고 있지만 2000년 이제 그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에 상당히 이렇게 했고 그다음에 역시 뭐니 해도 환율이죠. 환율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한국 경제가 뭐 이렇게 뭐 성장률이 뭐 이렇게 선진국 가운데서는 뭐 3%다 뭐다 하는 통계 GDP 통계 신뢰성은 별도로 치더라도 그래서 뭐 나름대로는 높은 수준에 속한다라고 하지만 국민들이 체감하는 그 생활 수준이랄까요? 경제 상황은 어떻습니까? 그냥 악화되고 있죠. 악화되고 있는 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환율을 올리면 가난해진다라는 그런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에 환율이 푹 뛰어서 어떻습니까? 굉장히 가난해진 느낌을 받아요. 90년대 말에 외환위기 때 환율이 또 푹 뛰었잖아요. 그때도 어땠습니까? 가난해졌죠, 국민들이. 가난해져서 다 정신없어가지고 난리를 피웠지 않습니까? 그 후로 물가는 오르고 벌이는 만땅치 않고 일자리는 또 이렇게 불안정하고 가난해진 거죠. 그런 것들을 표시합니다. 한국은 경제는 인구 5천만 정도 오고 외부 수출에 의존을 해야 되는데 기업들이 어떤 일본이나 독일, 미국 선진국처럼 어떤 기술력 향상을 통한 어떤 경쟁력으로서 이렇게 수출을 늘리는 것보다는 환율에 의존해서 이렇게 수출 가격 경쟁력을 높이는 식으로 하게 되면 가난해져 버려요. 이제 2000년 이후에 지금 그런 상황이 막 이렇게 벌어지고 있죠. 그러니까 부분적으로는 2000년 들어와서 예컨대 LCD라든지 반도체라든지 휴대폰이라든지 자동차라든지 분명히 그 기술력이 향상돼서 세계 시장 점유율이 높아진 부분들이 있습니다. 있어요. 있지만 그거와 뭐 그에 못지않게 환율이 많이 뛰어가지고 일반 국민들이 가난해져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는 상품 교육 의존도가 이렇게 푹 뛴 걸로 나타나는 거죠. 특히 외환위기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에 푹 뛴 걸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 경제도 지금 2012년부터 경기가 지금 빠르게 지금 안 좋아지는 상태가 벌써 이렇게 4년째 지속되고 있는. 그러니까 2012년부터 물론 이제 그 2008년 이후에 일어난 현상은 뭐였습니까? 빚의 폭증이었죠. 빚의 폭증이었죠. 근데 2012년 이후에도 빚이 안 늘어났냐? 여전히 빚의 폭증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언제까지 이런 빚의 폭증이 지속될 수 있을까요? 일본도 정부가 빚이 지금 어마어마하죠. 근데 한국은 일본하고 같습니까? 만약에 한국이 일본처럼 그런 빚이 있다라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습니까? 브라질이나 뭐 이렇게 아르헨티나나 이런 데보다 더 그리스나 이런 데보다 더한 그런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죠. 그러니까 다르다라는 겁니다. 또 이제 그 세계 주요 그 교육 국가 중에 하나인데 한국과 더불어서 대만인데 대만은 한국 교육 규모는 한국의 한 절반 정도 이 정도 됩니다. 네, 또 대만도 역시 마찬가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만의 교육 의존도는 어떻습니까? 120%에 달하고 있죠. 특히 이제 그 2000년 이후에 교육 의존도가 푹 늘어났죠. 이건 뭐 어떤 영향 때문에 그렇습니까? 중국과의 교육이 급증하면서 일어난 현상이죠. 앞에 한국도 마찬가지 영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그는 한국은 2008년 이후에 이렇게 푹 교육 의존도가 뛰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까지 쭉 보신 것처럼 세계 경제 전체적으로 2012년부터 지금 4년 연속 저성장 침체가 지속되고 있고 이것이 어떤 특정 국가에서 집중적으로 일어난 현상이 아니고 세계 대부분의 주요 경제권에서 동시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세계 경제가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어떤 동시 장기 침체에 빠지고 있는 또는 이렇게 장기 침체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강하게 이렇게 들게 만드는 그런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0월 세 번째 동영상은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